네, 반갑습니다. 원래 역사를 보다로 만들었는데, 사실 제가 올해는 2학년 사회 수업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2학년 학생들의 왜 사회는 없느냐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번외작처럼 이제 사회도 본다라고 따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뭐 복습 영상이니까 간단하게 우리 서단은 한 단 정도씩 좀 복습하는 걸로 아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들어가는 단원이 글로벌 경제활동과 지역 변화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란 무엇이냐라는 거,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뭐 농업부터 시작해서 다국적 기업, 그리고 서비스, 왜 글로벌화, 뭐 세계화 이런 거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농업 생산이 굉장히 기업화되었다라는 부분부터 볼 건데요. 예, 농업의 변화부터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농업은 예전에는 자급적인 농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가 먹기 위해서 자기가 길러서 스스로 공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급자족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자급적 농업이라면, 이제는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상업적 농업이 더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물론 자기들 먹을 것도 합니다만, 판매하기 위한 농업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그걸로 다른 걸 뭐 사 먹는, 사서 이제 교환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농업이 이제 기업화됐어요. 그래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이제 농업에 많은 자본과 기술을 투입해서 아주 대규모로 아주 큰 대농장을 운영을 하죠. 그래서 거의 뭐 기업처럼 하나의 운영이 되고, 그래서 생산한 농산물을 전 세계로 판매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아프리카,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다국적 기업이 이제 참여한 형태로 플랜테이션 농장이란 게 발달이 했죠.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열대 기후에 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이제 선진국의 자본, 그리고 여기 원지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지금 현지 요 인원들의 이제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아주 값싼 노동력이죠. 자기들에 비해서는 이런 노동력을 이용해서 보통은 이제 하나의 단일 작물, 그래서 뭐 그런 기호작물 같은 거, 열대 과일 같은 거, 뭐 바나나, 커피, 뭐 카카오 이런 것들, 열대 작물을 생산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얘기했듯이 아주 대표적인 게 커피, 카카오, 바나나 이런 이제 열대 작물 생산을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나나 같은 경우도 마트 가보면 뭐 덜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렌지 이런 거 보면 델몬트 막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다국적 기업들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사실은 이런 플랜테이션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옛날 이제 식민 지배 당하면서부터 노예 노동을 이용해서 플랜테이션이 막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독립은 하긴 했지만, 이런 개발도상국에 놓여 있는 나라들이 여전히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좀 형태가 바뀐 형태죠. 그래서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이제 고용이 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농장의 형태입니다. 사실 뭐 경제적으로 좀 종속되는 모습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되게 막 옛날에 그런 영상도 있었어요. 카카오 막 농장에 일하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린 아동이죠. 아동이 이제 굉장히 오래 학교도 못 가고 노동에 막 시달리게 되는데, 걔의 소원이 뭐냐면 초콜릿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카카오를 생산하면서 왜 초콜릿을 먹지 못해? 라고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농업 생산도 세계화 되었습니다. 뭐 말 그대로 세계화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농업 생산도 같이 세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주요 조건은 이거잖아요. 교통과 통신의 발달, 그래서 지역 간 교류도 많이 증가하게 되고 생활 수준도 향상되게 되고, 다양한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어,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여행도 많이 가고 막 동남아 많이 가고 유럽도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과일이나 농작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게 됐죠. 뭐 물론 가지 않고서도 우리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제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먹어보고 이런 거 되게 맛있구나 라게 하게 되면서 수요도 많이 증가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먹거리도 굉장히 변화가 나타났죠. 먹거리의 세계화 이런 게 이루어지면서 더더욱 수요는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뭐 생산되지 않는 많은 열대 과일들이 있잖아요. 아마도 지구 온난화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열대 작물들을 다 생산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와 그럼 좋겠다라는 게 아니죠. 그건 정말 위험해지는 경우고요.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미 제주도랑 남해안 이런 데는 열대 과일들 생산합니다. 뭐 바나나 이런 것도 이제 국산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이미 왔죠. 그래서 그게 과연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먹거리의 세계화가 이루어졌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그 동남아에 있는 스타우루츠라고 그 정말 맛있더라고요. 제 취향인데 그게 우리나라엔 생산되지 않죠. 예, 동남아 가면 아주 싼 값에 구할 수 있는데 꼭 지나가다 뭐 시장 같은 데 보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잘라놓고 이렇게 뭐 낱개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거 한 번씩 사가지고 맛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농작물의 다양한 생산 방식, 한번 보면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플랜테이션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필리핀의 바나나 같은 경우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전부 다 수작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고요. 음, 선진국의 이제 대규모 기업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건 미국의 농작물 밀 같은 경우죠. 이건 아주 대규모로 기계화합니다. 막 헬기로 농약 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막 생산되는 밀을 우리가 거의 다 수입해서 먹고 있는 형태죠. 토지 이용의 변화도 한번 보겠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상업적 농업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대형 농기계와 다량의 화학 비료를 그리고 농약을 사용한 농작물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규모의 이제 농장이 막 나타난 걸 볼 수 있고요. 농업 생산이 다 기계화되어 있는 이런 형태죠. 근데 이게 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다량의 화학 비료와 농약이 계속 쌓이게 되니까 결국에는 토양 오염으로 이어질 거고 그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것들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결국은 다 돌아오는 거라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음식 같은 거,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거 이런 거 먹을 때 정말 깨끗이 씻어서 먹어야 됩니다. 마트에서 사간 거, 뭐 물론 씻겨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거 대충 그냥 먹으면은 아무래도 농약이 묻어 있을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농약이 정말 독해요.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농약 절대 안 됩니다. 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플랜테이션 중심의 농업으로 곡물 생산량 및 자연농이 좀 감소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 앞서 얘기했지만 플랜테이션은 하나의 이제 상품 작물을 주로 그러니까 열대 작물 같은 걸 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곡물 생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곡물 수입이 증가하고 상업적 농업이 확대되고 경제적으로 좀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곡물 이제 식량 자급률이 줄어든다는 건 아주 위험한 얘기죠. 그래서 그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필리핀 같은 경우가 1년 3작이 가능해서 아주 대표적인 이제 쌀 생산국이었는데 얘들이 이제 플랜테이션 형태로 다 바나나를 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지금은 쌀을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참 이상한 얘기죠. 자기들은 1년에 3번이나 수확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엄청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치가 높은 이런 플랜테이션 형태로 바나나가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쌀은 좀 뒷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건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쌀값이 폭등해 버린다면 바나나 막
엄청나게 막 팔고 쌀을 아주 비싼 값에 사들이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 농작물 소비 특성의 변화 및 영향을 한번 봅시다. 식단이 많이 서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육류, 커피, 과일 등의 소비가 아주 급증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쌀 소비량이 엄청나게 줄었죠. 대신에 밀에 대한 소비가 엄청나게 늘었고 빵 많이 먹잖아요. 빵이랑 뭐 이런 것들, 육류도 많이 먹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호작물도 재배하고 그리고 목축업 확대 이런 거 되면서 열대우림도 막 파괴되고요. 식량 자급률 하락 국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쌀 소비량이 줄어버려서 쌀은 부족하지 않습니다만 나머지 곡물 이제 식량 자급률은 아주 떨어져요. 우리는 나머지 곡률의 90% 이상을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단계죠. 다음에 외국산 농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아주 저렴하게 마트 가면 어디서든 다 구매할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뭐 훨씬 더 비쌌다고 하지만 지금은 좀 가격이 많이 낮춰졌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렴하게 좀 구매할 수 있다 보니까 더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뭐 이제는 뭐 바나나, 뭐 오렌지 이런 거는 뭐 그냥 아주 흔한 이제 열대 과일이 돼버렸죠. 그런 거는 아주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좀 문제를 보면 수입 농산물의 안정성 문제. 바나나도 얘기했지만 익기 전에 딴 걸 이제 방부제 처리 엄청 해가지고 애들이 배 타고 쭉 건너오면서 익어서 우리한테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그때 많은 방부제 할 때 그런 약품들, 그리고 넘어오면서 또 뭐 여러가지 생겨난 안전성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국제 농산물 가격이 막 급등하고 이러면 식량 부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쌀 빼고는 나머지 다 곡물 수입을 다 90% 이상을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뭐 물론 우리 쌀만 먹고 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꼭 쌀만 먹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막 여러 가지 식량이 좀 부족한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단어는 그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